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인천 송도와 청라, 경기도 김포와 시흥, 파주, 과천, 그리고 하남, 남양주, 평택, 안산에 서울의 위례 신도시까지 앞으로 3, 4년 사이에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기존 대학병원은 대부분 30여 년 전에 지어진 데다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선 리모델링보단 새 병원을 짓는 게 낫다는 게 대학병원의 입장인데요. 앞에서 열거한 도시와 신도시, 들여다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최근 20년 동안 대학병원 9개가 수도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추가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대학병원이 모두 완공되면 수도권에 의사 3,000명, 간호사 9,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역병원에는 인력난이 가중되겠죠. 물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병원이 없는 무의촌과 심지어 약국마저 없는 무약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은 참고 산다 할 정도인데요. 병원마저 없다면 누가 지방에 내려가 살려고 할까요? 8월 8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배우나 하고 봤더니 야, 요즘처럼 찜통 더위 때 꼭 한잔 하고 싶은. 네, 이렇게 더운 날이면 시원한 콜라 한 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콜라의 대명사들 코카콜라와 펩시가 지난 100여 년 이상을 벌여왔던 콜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재밌는 건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콜라 전쟁의 승자를 누구로 규정하는 게 맞지? 누가 승자지?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상식과 다르네요. 네? 저는 당연히 네. 콜라 전쟁은 네. 그 특정 회사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콜라의 대명사. 네, 그러니까요. 코카콜라 승리 아닌가요? 9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90년대까지는 코카콜라가 콜라 전쟁의 압도적 승자다라는데 아무도 의견을 달지 않았어요. 예. 네, 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콜라 판매 실적을 놓고 보면 코카콜라가 여전히 승자가 맞아요. 예. 콜라 같은 탄산음료가 미국에서는 거의 생필품으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탄산음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시장 점유율이 46.3%예요. 그리고 예. 펩시가 시장 점유율이 25.6%, 코카콜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 생각보다는 코카콜라 점유율이 적네요.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콜라만 놓고 보면 그렇겠죠. 탄산음료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예. 굉장히 높죠. 때문에 국내 많은 분들, 지금 박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펩시는 만년 2등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코카콜라에 뒤져 있는 항상 만년 2등의 이미지가 강한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 생각에 좀 동의 안 하십니다. 하지만 그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만든 펩시코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버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콜라 전쟁의 승자가 코카콜라라는 말에 약간 갸웃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매출도 순이익도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매출마저도요. 예. 야.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예요. 예. 그리고 그 격차가 매출과 순이익의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매년 그 격차가 커지면서 실제로 지난해 펩시코의 매출이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5조 3천억 원에 이르거든요. 예. 근데 코카콜라의 매출은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7천억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46%고 펩시가 25%면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판매가 더 많아야 되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펩시가 더 크네요. 네. 근데 특이하네요. 코카콜라라는 회사 그리고 펩시를 만든 펩시코라는 회사는 콜라만 팔지 않아요. 그게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매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숫자도 2021년에 포춘지가 낸 기사를 보니까 예. 코카콜라에 그 고용된 인원이 8만 300명. 네. 그리고 펩시코는 29만 1000명. 와, 차이가 회사 엄청나네요. 규모도 펩시코가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네요.
때문에 지금은 지난 100년 이상 이어졌던 콜라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펩시라고 답하는 사람이 미국 쪽엔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펩시가 이 콜라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 사실 콜라 전쟁에서는 펩시가 졌죠. 예. 근데 콜라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코카콜라와의 이 콜라 전쟁에서 발을 빼고 뒤로 네. 물러섰기 때문, 즉 콜라 전쟁에서 만년 2등으로 남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펩시가 콜라 전쟁에서는 그냥 우린 2등 할게, 진 걸 인정할게 하고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예. 이기긴 했는데 상처뿐인 승리. 그렇게 아니, 돼버렸어요. 도대체 펩시는 그러면 뭘 위해서 이렇게 지는 전쟁을 선택했을까요? 펩시가 사실 1990년대까지는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콜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어요. 예. 1975년 이전까지 펩시는 콜라 시장 점유율에서 코카콜라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라한 점유율의 회사였어요. 1975년에 이 광고 마케팅, 유명한 펩시 챌린지라는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코카콜라와 경쟁할 수 있는 2등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펩시 챌린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눈을 가리고 콜라 2개를 놓고 마셔보고 어느 콜라가 더 맛있냐. 이거 TV 광고로도 만들었잖아요. TV 광고로. 예. 예,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비교 마케팅인데 예. 이걸 펩시가 미국 전역에서 실시하고 그 모습을 TV 광고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을 칩니다. 펩시 같은 경우에 이 펩시 챌린지를 1983년까지 8년간 지속했는데 미국에서는 약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펩시 콜라의 점유율을 단숨에 30%까지 올려줘요. 예.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던 점유율이 코카콜라의 10% 이내로 따라와요. 이야. 그러니까 미국 식료품점에서는 판매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어요. 예. 역사상 처음으로 펩시가 코카콜라를 1.7% 앞지르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러니까 펩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다. 코카콜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무됩니다. 그리고 펩시 챌린지 마케팅의 후속작으로 소위 펩시 새로운 세대의 선택, 펩시 제너레이션, 펩시 세대라는 새로운 홍보 슬로건을 내걸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홍보 슬로건을 알리기 위해서 84년부터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80년대 최고의 팝스타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펩시가 거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사실 펩시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코카콜라가 유명 스타들을 CF에 등장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83년에 코카콜라가 당대 최고의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에게 우리 광고에 출연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근데 마이클 잭슨은 펩시에 출연하거든요. 펩시 CF에 출연하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펩시가 마이클 잭슨에게 코카콜라가 제안했던 금액의 5배를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펩시가 팝스타나 당시에 유명했던 스타들을 다 끌어들여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퍼부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을 앞세웠던 이 펩시 제너레이션 광고가 또 성공을 거둡니다. 이 펩시 제너레이션 광고가 코카콜라를 나이 든 세대가 마시는 음료의 이미지로 가둬버리거든요. 그리고 펩시는 왠지 젊은 세대가 마시는 음료라는 포지셔닝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코카콜라 광고는 뉴진스가 하고 펩시 광고는 아이브가 하거든요. 네. 혹시 뉴진스 아이브가 뭔지 아시죠? 아, 왜 이러세요? 아주 너무하시네. 네. 근데 이 뉴진스 아이브가 지금 이 콜라 광고를 하면서 격돌하는 것, 아마도 80년대 펩시 제너레이션 광고의 영향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먹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뉴진스 팬이라서 엄마에게 항상 코카콜라를 사달라고 하고 있고 딸은 아이브 팬이라서 항상 또 펩시를 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브가 아이유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장원영도 모르시죠? 알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죠. 예. 뭐 어쨌든 펩시 같은 경우에서는 펩시 챌린지 75년부터 했던 펩시 챌린지 그리고 80년대의 펩시 제너레이션 이 두 개의 홍보 마케팅이 연속 대박을 치면서 코카콜라를 바짝 따라가거든요. 네. 여기에 95년 이후에는 소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리어 전투기,
해리어 전투기를 둘러싼 펩시와 존 레너드라는 21살의 대학생 간에 이른바 펩시 내 전투기 내놔라고 불리는 법정 공방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펩시의 인지도 그리고 매출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전투기랑 또 콜라 회사는 또 무슨 관계인가요? TV 광고 때문에요. TV 네. 광고. 그러니까 펩시가 95년 11월부터 펩시 스토프라는 이름의 마케팅을 시작하는데요. 예. 펩시 스토프가 어떤 거냐면 펩시 콜라를 사면 펩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 펩시 포인트로 펩시가 준비한 스토프 즉 이제 물건들 티셔츠, 가죽 재킷, 선글라스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 근데 펩시 측에서 이 펩시 스토프 홍보 마케팅을 기획하면서 CF 광고, TV 광고를 찍었는데 이 광고를 찍으면서 광고를 좀 더 재밌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말미에 이 펩시 포인트를 가지고 산 해리어 전투기를 탄 10대 소년이 학교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밑에 그리고 자막이 해리어 전투기 700만 펩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펩시를 마시자 스토프를 받자 이런 그 음성이 나오면서 광고가 끝이 나는데 펩시 측은 이 광고 만들 때 뭐 설마 전투기를 원하는 인간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이 이론상 700만 펩시 포인트를 모으려면 1680만 개의 콜라 캔이 필요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매일 펩시 10캔씩 마셔도 이걸 다 모으려면 이 4602년하고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라고 펩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펩시가 한 가지 오산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누가 봐도 농담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농담입니다 가는 문구를 꼭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문구를 안 넣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작은 글씨에 이제 세부 단수정을 안 넣은 거죠. 네. 그리고 상품 카탈로그 만들 때도 전투기는 아예 넣지도 않아요. 예. 책자 만들면서. 근데 문제는 1680만 개의 펩시캔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100만 달러가 채 안 됐어요. 예. 근데 해리어 전투기는 이게 더 비싸. 최소한 200만 달러예요. 그렇네요. 아무리 싸도. 그럼 100만 달러 투자해서 200만 달러짜리 얻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되팔아도 되네. 네. 예. 그러니까 이 광고가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이 생각을 존 레너드라는 21살짜리 대학생이 하게 된 거예요. 대학생답습니다. 이거는 100만 달러 투자하면 200만 달러 이상 버는 거야. 그렇네요. 라고 해서 투자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존 레너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받아서 대형 창고 5개 빌리고 여기에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콜라캔 계속 오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버리거나 마시거나 해서 예. 빈 캔을 펩시에 보내고 해리어를 달라고 하자. 이야.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고 하자. 그래서 했어요. 이러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존 레너드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예. 이게 웬걸? 존 레너드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펩시가 펩시 이 스토프를 홍보하기 위해서 펩시 15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10센트를 내면 1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펩시 포인트를 대신해서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15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36개의 펩시캔만 있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 3월에 레너드가 펩시코에 수표를 보냅니다. 15포인트에 해당하는 펩시캔 36개 그리고 70만 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고 자 이제 다 포인트를 모았으니까 나 해리어 전투기 줘요. 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펩시코에서 이 편지를 받고 수표도 받고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농담이겠지. 라고 하면서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돌려줘요 수표를. 예. 근데 레너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걸어버려요. 이야. 펩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말 완전 시대의 스토리네요. 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펩시가 법정에서 승소를 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대의 그러니까 스토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이 스토리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마케팅 관련 책을 비롯해서 매트 파커가 쓴 이 세상에서 수학이 사라진다면 같은 수학책에도 이 전투기를 둘러싼 콜라 회사와 대학생 간의 그야말로 이 희대의 스토리, 희대의 소송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는. 근데 3년 동안 이 소송이 진행됐지만
펩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99년에 법원이 뉴욕주 법원이 아니 TV 광고에서 10대 청소년이 해리어 전투기 타고 등교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농담이고 비현실적인 판타지다. 그렇기 때문에 펩시 측의 책임은 없다라고 해서 승소합니다. 펩시 입장에서는 한숨 크게 돌렸어요. 왜냐하면 펩시가 전투기 만드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 존 헤드의 방식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버리면 수백 수천 명이 그렇네. 전투기 펩시에게 전투기를 전투기를 내달라라고 해버리면 펩시는 거의 번 돈 다 줘도 안 돼요. 전투기 사는데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펩시 입장에서는 이 승소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승소를 합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 소송에 집중이 됐고 TV, 라디오, 언론, 뭐 신문에서도 계속 이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은 펩시 정말 멍청하다. 펩시 마케팅 부서 바보들이야라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실패였죠. 네. 명백한 실패 마케팅이죠. 마케팅이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펩시코와 펩시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예. 때문에 이 사례는 성공한 실패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의 대표 사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책과 영상물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펩시코 입장에서 보면 이 마케팅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고민되네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아까 전투기 사례도 말씀 주셨고 네. 그 전에 마이클 잭슨 사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광고 마케팅 비용에 엄청난 돈 쏟아부으면 이건 뭐 결국 돈 못 버는 게임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만년 2등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실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815 콜라. 예. 815 콜라 같은 경우에 광고 마케팅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을 올렸고 결국 그 가격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펩시 같은 경우는 만년 2등인데도 광고 마케팅비를 코카콜라보다 더 쓸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펩시코가 콜라 전쟁에 지고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펩시가 콜라 전쟁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네. 스낵 회사 때문이에요. 스낵 회사요. 예, 그 펩시의 토대를 만든 CEO라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캔달 전 CEO가 1965년에 프리토레이라는 식품 회사를 인수하거든요. 예. 근데 프리토레이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즈 감자칩, 썬칩, 치토스 같은 걸 만들어요. 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낵 인기 순위 톱 10 중에 7개가 프리토레이 제품일 정도로 예. 여전히 잘 팔리는 돈 잘 버는 회사예요. 이렇게 돈 잘 버는 자회사가 뒤에 있으니까 펩시코는 아낌없이 콜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었는데 이 1990년대 후반에 당시 펩시코 부사장이었던 인드라 누이 전 CEO가 펩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콜라 전쟁 그리고 콜라에 사활을 거는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반감을 표시합니다. 예. 오히려 콜라처럼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음료보다는 펩시코는 건강한 음료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주스 업체인 트로피카나를 인수하고 스포츠 음료인 게토레이를 만드는 케이크 오츠사를 인수하거든요. 그러면서 콜라 판매보다는 트로피카나 주스, 게토레이 같은 새로운 음료 판매에 더 힘을 쏟습니다. 펩시의 경우 참고로 현재 게토레이 하나만으로 매년 매출이 6조 이상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여담인데 원래 게토레이는 코카콜라에 자기들을 인수해달라고 먼저 제안했어요. 예. 근데 코카콜라 경영진도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마지막 단계 이사회에서 코카콜라 이사회에서 한 명이 반대하면서 인수가 무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그 한 명이 너무 유명한 거물이었거든요. 설마. 워런 버핏. 아, 콜라에 오래전부터 투자해 놓은. 워런 버핏이 반대하니까 예. 통과시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게토레이가 펩시에 인수된 이후에 인드라 누이는 펩시코 CEO가 되고 버핏은 이사회에서 코카콜라 이사회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인드라 누이 같은 경우에 콜라 전쟁에서 ペプ시가 올인하는 걸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 2018년에 펩시코가 새롭고 건강한 음료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펩시와 마운틴듀 판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음료 판매에 큰 타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미국 경제 전문지들이 다 일제히 보도하니까 펩시코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인드라 누이 CEO에게 굉장히 거칠게 공격을 하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한 거는 콜라 때문인데 예. 콜라에 지금 신경을 안 쓰면 어떡하냐
라고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고 공격하니까 누이 CEO가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콜라와 마운틴듀 판매에도 저희가 힘을 쏟겠습니다.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진땀을 빼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인도라 누이 체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펩시는 게토레이라든지 그리고 스낵들을 토대로 해서 코카콜라라는 경쟁자, 오래된 경쟁자를 매출과 순수익 면에서 제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카콜라는 펩시코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야. 펩시코의 지금의 관심 대상, 현재 관심 대상은 그럼 AI를 활용해서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음료, 보다 더 맛있고 새로운 음료를 배합하고 제조할 거냐. 여기에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모두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약사들이 만든 소화제예요, 일종의. 예. 펩시라는 이름도 소화효소인 펩신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만든 음료를 우리가 마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본을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뭐 이제 전 국민이 꼭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휴대폰. 네. 근데 삼성전자는 접는 폰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이 신형 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Z 폴드 그리고 또 말씀하신 플립 5니까 5번째 버전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이제 사전 판매가 이제 어제까지로 이제 끝났는데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이제 100만 대 돌파는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나온 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사전 판매가 좀 혜택이 좋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 뭐 256기가짜리 모델을 이제 메모리를 2배로 공짜로 올려준다든지 네. 뭐 아주 혜택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라고 맘먹으신 분들이 이제 확실히 일주일 안에 다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갤럭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사전 판매 기록 중에 100만 대를 넘긴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치면은 102만 대가 지금 일주일 동안 어쨌든 사전 판매가 됐으니까 폴더블 중에서는 이제 국내 최대 실적이기도 하고 또 뭐 기존에 있었던 뭐 S23이 109만 대 이제 사전 판매됐었는데 그건 조금 더 사전 판매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치면 어쨌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외관상 바뀐 게 크게 있나요? 일단은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두 가지 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폴드 플립이라고 나눌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접히냐의 차이잖아요. 예. 폴드는 이제 가로로 접히고 넓게 볼 수 있고 플립은 이제 세로로 접어서 작게 보고 좀 이렇게 좀 휴대성을 높인 뭐 이런 폰이라고 봤을 때 일단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요. 접는 게 정확하게 딱 접힙니다. 맞아요. 그동안에는 약간 네. 그 사이에 빈틈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 때문에 실은 고장이 좀 잘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빈틈으로 뭐 약간 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방수에서도 이슈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이제 경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렉스 힌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름도 이제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틈이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도 이번에 들어봤는데 이게 무게가 조금 준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그립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집었을 때의 좀 느낌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용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접는 것보다 위아래로 접는 플립을 보고 이번에 되게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앞에 이제 액정이 있잖아요. 예. 접었을 때. 근데 그 전 버전까지는 이 앞에 액정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뭐 셀카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접었을 때 앞에 면 전체가 액정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느냐? 이제 쉽게 말해서 이 화면을 열지 않고도 뭔가 카카오톡이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접는 위아래로 접는 폰을 누가 많이 사냐면은 이제 SNS 많이 하는 20대, 30대들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사진을 찍거나 예. 영상을 찍거나 뭐 이런 형태들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앞에 있는 액정이 상당히 크고 시원하다 보니까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접는 스마트폰에서의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하드웨어의 완성도는 이제 다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무게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이제 보통 우리가 플립폰 아니면 접는 폰 하면 이런 것들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완성품에 가깝게 왔다. 뭐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 품질이 급격히 좋아졌다니까 기분은 좋으나 네. 걱정이 가격이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싼가요? 올랐습니다. 올기는 오를 수밖에. 네, 폴드 5가 10만 원 정도 올랐고요. 예. 플립 5가 한 5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옆으로 접는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어쨌든 최소 가격대가 200만 원을 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0만 원이 오르면서 출고가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으로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슈냐면은 G Fold 4 그러니까 예. 지난 버전을 낼 때 분명히 삼성전자의 CEO 이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심리적 상한선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은 안 넘길 수 있게 지난번에 이제 199만 8,700원에 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10만 원이 올라서 이제 최소 가격이 20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심리적 상한선을 넘기면서까지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가격에 대해서 좀 비난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등골 브레이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이거 손목 브레이커다. 손목 핀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 폰 시장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가 더 집중하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최저 모델이 200만 원을 넘었다니까 나머지 모델은 아마 거의 200만 원 중반대까지 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이게 시장에서 요즘같이 불경기에 통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교체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바꿨다고 치면 요즘에는 평균적으로 3년 이상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일단은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이 평균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것도 그렇고 중저가도 그렇고 쓸만해요. 그럼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2년에 한 번 바꾸는 걸 3년에 한 번 바꾸는 평균이 되다 보니까 결국 비싼 거를 사시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올라도 살 사람은 산다. 약간 그런 식의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글로벌 전반으로 보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판매량.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은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7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폰 시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폰 판매량이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 1%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10% 줄은 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프리미엄 폰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매출액도 전체 시장의 55%를 넘어섰어요. 이게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사람들이 바꾸는 시기가 예전보다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살 때 조금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제 한 번에 사서 돈을 한 번에 내시기보다는 이제 약정을 거셔서 예, 2년 동안 나눠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런 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허용될 것 같아라는 게 약간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또 특이한 게 언팩 행사라고 하죠. 이 처음으로 제품 공개하는 네. 이 행사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이슈가 됐었는데 네. 평가는 엇갈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콜라 얘기할 때 뉴진스 아이브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이브에 대해서 뭐 방금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둘이 소속사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좀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전쟁에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하이브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엔터테인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 뉴진스 그 다음에 또 BTS가 또 이 소속사거든요. 예. 근데 BTS의 슈가는 이 갤럭시 그러니까는 이 그 삼성 갤럭시의 이번에 명예사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 그 쇼를 할 때 예. 이제 그 말씀하신 언팩 행사를 할 때 아예 전날에 이제 그 BTS의 슈가 씨는 명예사원증까지 받고 또 이제 이 슈가 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만약에 연예인 이제 그 팬들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그러면 자기한테는 아이폰 주지 말고 갤럭시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BTS 팬들한테는 약간 밈처럼 올리 삼성 뭐 이런 식 노 아이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같은 소속사인
뉴진스는 네. 이번에 그 본인들의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모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할 때 아예 대놓고 본인들이 이 아이폰으로 막 이렇게 마치 찍는 것 같이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이렇게 서로의 취향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언팩 행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출시에 대한 행사를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독일 베를린 같은 데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했을까? 이게 이제 좀 평이 갈립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플립 혹은 폴드 같은 접는 폰의 원조다. 그래서 우리 한류의 파워와 원조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행사를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BTS 슈가씨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셀럽들이 와서 이제 이런 뭐 폰을 체험하고 그다음 뭐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이번에 이 접는 폰을 한국에서 한 이유는 접는 폰이 한국에서만 핫하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는 잘 안 사나 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예. 우리나라에선 지금 막 폴더 막 이렇게 100만 대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작년 기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의 비중이 아직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유독 핫하고 우리나라 외에 또 핫한 곳이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즉 아시아권에서만 아직까지 폴더블이 받아져 드리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폴더블에 대한 이제 관심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폴더블 폰을 만들긴 하는데요. 네. 그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걸 좀 베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의 이유들 때문에 해외 판매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중국 내수로만 판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중국 내수로만 판매를 하는 시장을 또 이제 어쨌든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판매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이 두 가지를 집중하면서 우리나라가 원조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전반적인 해석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희망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점에서 좀 희망적인 리서치의 결과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2027년까지 어쨌든 폴더블 폰 수요가 1억 대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뭐냐면 3,000명의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미국, 중국, 한국 소비자의 55%가 다음 스마트폰으로 폴더블 폰을 구매할 의향은 있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폴더블 폰이 대세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 다음 휴대폰 교체 주기 때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원조다라는 걸 딱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 포인트였군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은 폴더블 폰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 이런 걸 더 높이기 위해서 공략 포인트를 거기 잡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팬덤을 높이는 형태의 마케팅이나 이런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타겟팅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가 폴더블 폰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갤럭시를 살까? 아니면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폴더블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애플은 폴더블 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최근에 VR에서도 비슷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애플이 이런 그 MR, 그러니까는 증강현실 AR 기기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UI나 UX 아니면은 어떤 기존의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VR 회사들하고 다른 포인트들을 보여줬잖아요. 왜 애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느냐? 애플이 뭔가를 만들게 되면 기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나 아니면 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기계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그 기계적인 완성도 말고 그 기계를 들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뭔가 기존의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얼마큼 줄 수 있느냐라고
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앱들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거냐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좀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플하고 삼성을 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네. 사실 구글도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도 얼마 전에 픽셀 폴드라고 지난달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이거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이제 구글이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구글의 폰이긴 하지만 그게 중국 회사의 OEM을 받아서 만든 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좀 약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정말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폴더블에 올인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앱이나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나 에코시스템, 생태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인터뷰에서 좀 기대했던 거가 좀 인수합병이나 투자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느냐라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지금 노사장에게 이제 물어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노사장님께. 근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는 있지만 네. 외부 협력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뭔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아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iOS, 그러니까 애플을 비교했을 때 애플 iOS의 점유율은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안드로이드 시장 전체에서도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크다. 뭐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라는 게 결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편인데 네.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삼성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기가 주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교체 주기가 늦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프리미엄 폰 시장이 잘 가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 폰 시장을 잘 갈 때 결국에는 그 다음 시장을 어디로 공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모든 이 스마트폰 시장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고민의 지금 핵심 국가는 바로 인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요? 네, 왜 인도가 중요하냐? 이제 중국이 마치 이제 어떤 저렴한 기기를 사든 사람들이 경제적이 좋아지면서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서 중국에서 아이폰이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 그림이 지금 그대로 인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팀 쿡 애플 CEO가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나서 지난 예. 4월 19일 날 그래서 애플 스토어가 인도에 생겼거든요. 예. 그때 이제 팀 쿡이 가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전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겠다. 일자리도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도를 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삼성도 이번에 G 플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어를 늘리고 있어서 향후에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끝곡은 네. 소장님 방법으로 결정해봤거든요. 아, 네네. 듣고 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입니다. 김덕진 소장님이 즐겨 쓰시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김덕진 소장님과 콜라 한 잔 마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노래 추천해 줬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